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십니까.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시즌2. 네, 오늘은 이슈 특집입니다. 어떤 이슈를 다룰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시사 돼지. 예, 제가 이 박사과정 이제 9월로 5학기 차입니다. 논문을 씁니다. 박사를 왜 해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김호준 총수가 얼마 전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성대모사나 하라. 이렇게 성대모사 연습이나 하라 해가지고 제가 2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예. 우리는 각하를 우러러 봅니다만은 폐하가 있습니다. 종신 폐하. 바로 이건희 삼성 회장이신데 그분을 제가 성대모사를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거네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는 순간에 각하가 나타나서 숟가락을 얹어 놓는데 아주 볼썽사나웠다. 여기 하나 있고. 네. 또 하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입니다. 홍준표. 김어준 총수가 한나라당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홍준표는 네. 싱크로율 한 30%밖에 안 되는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가 비슷해?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김근태가 제일 비슷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동합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네. 이겨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게 10년 전이죠? 미랄 되겠다고 한 게. 아직도 미랄 안 됐어요. 예, 우리 근태 형님, 빨리 내년에 재기하셔야 될 텐데. 네, 예. 건강이 좀 나아지셨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긴급 공지가 먼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들어왔던 광고, 샤워기. 네. 선글라스 다시 빠졌어요. 안 팔렸어. 예, 그리고 다시 샤워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샤워기로 말씀드릴 것 같은 말이죠. 이걸로 샤워를 하면 아토피가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아토피가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 하나 장만해 주세요. 재밌잖아요. 아토피 안 되면 어때? 보니까 지금 우리 샤워기를 보니까 말이죠. 네. 지금 굉장히 비상해 보이는 게 무선 샤워기입니다. 무선 샤워기. 예. 네. 제가 보기에는 호신용을 쓸 수도 있어요. 차고 다니다가. 어쨌든 이 샤워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바라겠습니다. 네. 한이 착한 쇼핑에서 스킨케어 음이온 샤워기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착한 가격 39,800원으로 가족의 피부 미용과 건강에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문 번호 080-667-4949 myhani.co.kr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자, 또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맛과 영양의 종결 명품 피자 의리에라 피자를 함께하고요. 주식회사 라비냐의 이 차장님께서 회사와 상관없이 회사와 상관없이 고급 와인을 아주 고급스럽게 협찬해주고 계시고요. 뉴욕타임스를 늘 시청하신다는 김모 씨께서 부친이 안성 죽산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명품 표고버섯 콩순이와 버섯돌이를 보내오셨습니다. 대전 중구의 여성 헤어 액세서리 전문 업체 노랑누리에서 예쁜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협찬해 주십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센터 행복을 파는 장사꾼에서 예쁜 장미꽃 모양의 비누를 협찬하셨는데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자, 어디 계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석군 박사가 당분간 내 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으로 기억될 것 같다라고 극찬한 베스트셀러. 예. 시민들이여 시장에 빼앗긴 권력을 되찾아오라. 라즈 파텔 박사의 경제학의 배신을 북도듬 출판사가 협찬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생활 속의 위험에서부터 자연재해, 해외여행, 테러, 어린이 안전사고까지 다양한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재난 매뉴얼,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을 웅진 리빙하우스에서 협찬한 핸드메이드 디자인 액세서리 전문점 슈가 스프레이에서 상품권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새로 들어왔군요. 예. 네. www.sugarspray.co.kr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펜타토닉에서 독특하고 특별한 공연
드로잉 쇼 히어로, 예, 공연 관람권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문화의 메카 충무로 명보아트홀에서 연일 대박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마술 같은 미술 퍼포먼스 드로잉 쇼 히어로. 자, 많은 관심 사랑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약사 두 분 모셨어요. 네, 약사 두 분인데 네. 요즘 그 이슈가 있죠. 네. 슈퍼마켓에서 네. 간단한 가정 상비약에 해당되는 정도의 약들은 구매할 수 있게 하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대단히 반가운 소식에 해당됩니다. 네. 예. 주말에 예. 뭐 예를 들어서 소화제라든가 간단한 약들, 약국이 이 동네에 있다 하더라도 어디가 무슨 요리에 오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꼼수가 있다 라고 주장하시는 두 분이 하긴 조금 의심은 같습니다. 이거에 물꼬를 트신 분이 우리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 각하시거든요. 각하는 그렇게 사안을 단순하게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예.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네. 두 분 각자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이죠. 거기서 약국을 하고 있는, 이제, 저는 그냥 약사예요. 근데 이제 이 사안이 이렇게 되고 나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꾸리잖아요. 이제 고양시 약사회 그걸로 들어가 있고. 참고로 약 1년여 전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천안함 관련한 퀴즈 때. 퀴즈 때. 그래서 저는 참 편하고 좋아요. 한번 경험해 오셨으니까. 네. 그 옆에 조용히 앉아 계신. 예. 저는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에서 그 약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보 공유도 하고 이렇게 친목도 도모하는 그런 커뮤니티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저희들의 입장이라든가 내막 같은 것들을 좀 알리고자 하는 기회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소화제 또는 뭐 바카스 이런 것들을 슈퍼에서 파는 게 뭐가 나쁜가요? 일단 이제 소화제라는 하나의 품목을 놓고 봤을 때는요, 이제 국민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소화제, 그러니까 약이 굉장히 종류가 간단하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약, 소화제, 그다음에 진통제 이런 식으로 간단할 것 같지만 소화제라고 이제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거 안에서도 아주 사람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부터 어떤 것들은 이제 뇌 신경에 작용하는 추체로 부작용이 일을 수 있는 것까지 다양하게 주시네. 있어요. 예. 그런 전문가들 것들이 특기인데. 우리 모르니까 일단 겁 주는 거야. 약국에서는 만약에 그 약을 가져가시는 분이 내가 평소에도 어딘가 이제 다른 질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경과 약을 먹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소화제 중에서도 어떤 뇌신경에 영향을 주는 약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도 어디 아픈 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약사에게 한 번 더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약국에서라면. 사실은 1월 2일에 밤에 저희 집이 굉장히 좀 외진 곳에 있는데 밤에 배에 돌덩이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진짜 돌을 먹은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제가 아침에 LA 갈비를 구워 먹었고, 점심에 뷔페를 갔었고, 그런 측면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없어요, 방법이. 예, 그래서 그냥 아주 날샐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무슨 당번약국제니 심해약국제니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동네에서 기대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물론 약으로 해결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지만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하기 심리적인 때문에 요인도 사실은 하다못해 가스 알명서라도 먹고 싶은 거죠 그때는. 네. 저는 그러고 조금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고 싶은데 이걸 트렌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흐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약국에 오셔서 이제 약을 달라고 하지 않고 슈퍼에 가서 사드신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약을 내가 먹어야 되는가, 지금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약국에 오시면은 약사하고 간단하게라도 이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슈퍼에 가셨을 때는 뭐로 판단을 하게 될 거냐면요. 거의 광고에 의존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광고가 공격적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피로회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는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간에 어떤 기능 문제가 있을 때 먹게 돼 있는 약인데도 이걸 상당히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광고를 해서 이게 피로회복제인 것처럼 이제 선전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루사입니까? 뭐 그런 거죠. 예. 광고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어떤 듣는 사람에게 굉장히 이제 혹하게 와닿게 함으로써 이건 뭐 모든 상품이 그렇게, 마찬가지긴 한데요. 예. 그런데 의약품이라는 게 과연 광고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올바로 전달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어떤 생겨난 이미지에 의해서 슈퍼에 가서 그 광고가 그러면 집중적으로 광고가 잘 되고 잘 만들어진 광고를 끼고 있는 제품이 소비가 훨씬 우월하게 잘 될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사안들을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할 때 틀림없이 그 국민들한테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하는 건 이제 당연한 전략이죠. 우리 각하께서는 마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각하께서는 그 국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나서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가 뭔지 궁금한 겁니다. 예, 또 참고로 우리 각하께서 후보 시절에는 또 약사분들 만났던 자리에서 미국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들 보면은 약국 아닌 곳에서 약을 받는데 거기는 약국이 많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약국에서만 약을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입장이 바뀌었어요. 왜 집권하고. 정부에서 이 정책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 그럼 1번 그거 하고요. 1번 그거 하고. 일단 국민들이- 인정해 주자고요.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각하의 진정성. 전 계층이 지금 각하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도 그동안에 어느 정도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이런 의견으로 거의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저희 말고도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에서도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사실은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각하께서 처음으로 슈퍼 판매 얘기를 꺼내신 게 작년도 12월 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뭐 콧물이 나면은 뭐 이제 그 자기가 아는 이제 약을 사 먹으면은 잘 듣는데 슈퍼에서 미국 같은 데서는 다 슈퍼에서 팔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냐 이제 이러면서 운을 띄셨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을 어떤 그 방송이나 언론들이 다 일제히 받아가지고서는 그거를 다 대석특필을 했단 말이죠. 그 뒤로 갑자기 이제 이 일반 약을 슈퍼에서 팔도록 풀어야 된다. 이 논의가 갑자기 흐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쭉 가게 됐는데, 근데 이 시점을 잘 보면요, 작년에 이제 그 저희 다 잘들 아시겠지만 그 미디어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미디어법이 통과가 되고 조중동이 이제 신문이 아니라 방송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종편. 네, 종편을 하게 됐죠. 근데 이 종편들이 하나가 1년 동안 먹고 살려면은 그 종편이 운영비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운영비가 보통 2천에서 3천억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5개나 4개 내지 5개나 이거를 지금 갑자기 무더기로 다 선정을 해줬는데 얘네들이 올 가을서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해요. 그럼 당장 운영비가 1년 예산이 2천에서 3천이 각각 필요한데 합치면 거의 1조가 넘는 돈이죠. 근데 광고로서 이 운영비를 충당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광고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확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KBS 수신료를 이제 크게 한 다음에 KBS 수신료를 그 갑자기 저희가 인상을 지난주도 해서, 했고요. 네. 인상을 해서 그 KBS는 그 수신료로 운영을 하고 대신에 KBS가 받던 광고를 종편에게 주자. 이게 되려다가 지금 안 됐죠. 그러니까 직접 어떤 얘기가 됐냐면은 올해 1월 달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전문약을 광고를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의사협회에서도 워낙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또 꺼냈냐면은 일반약을, 그러니까 전문약의 일부를 일반약으로 바꿔서라도 이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직접 하셨어요. 방통위에서. 현행 규정에 의하면 일반 의약품도 그 광고를 예, 일반약은 광고를 할 수 있고 전문약은 광고를 못 합니다. 현행법으로. 전문약이라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그치. 약들. 마데카솔 뭐 이런 건 광고하니까. 네, 광고할 수 있죠. 근데 현행법을 바꿔야만 되거든요. 전문약을 광고하려면 법을 바꿔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회가 반대를 해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럼 현행법상으로 일반 약은 광고하는 게 지금도 법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럼 광고할 수 있는 품목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광고 시장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전문약을 일반 약으로 바꿔서라도 광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약 광고 시장 확대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광고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약국에서 일반 약을 만약에 지금은 현행법상으로 일반 약은 약국에서만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약사가 중간에 개입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소비가 늘 수가 없어요. 광고를 팍팍해서 소비를 늘려야지만 지금 광고 시장을 키우고 그래야지 어떤 그 종편들이 그 광고비를 가지고 운영을 할 텐데 약 광고
시장이 얼마나 되죠? 1년에 2,800억 정도 된다. 어이구. 꽤 크죠. 크군요. 예. 중소기업밖에 없는데도 그 제약회사들은 대기업이 없어요. 가장 크다고 한 동아제약도 연매출이 1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마진율이 높구나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에다가 이 집중이 되면은 약제비는 뭐 개발비는 별로 안 들어가고 완전히 광고료로 그냥 결국에는 광고하고 영업비. 예. 예,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그 이게 광고 시장이 커져서 이런 흐름으로 만약에 가잖아요. 약을 소비자에게 직접 광고해서 소비자가 선택해서 광고를 보고 선택해서 먹는 쪽으로 흐름이 만들어지면은 그러면은 광고 시장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 종편들은 수혜를 보겠죠. 하지만 실제로 제약회사들은 광고비에 쓸 돈으로 사실은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돈을 다 쓰게 글쎄요, 됩니다. 그러니까. 예. 약 몇 개가 슈퍼에 팔린다고 해서 의사가 어떤 실익을 얻는 거죠? 그 약이 이렇게 가면 약사법을 개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약을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슈퍼에 가 있으면. 그러면 그 슈퍼에 가는 거를 병원으로도 갈 수 있어요. 병원에서 내가 의사인데 슈퍼에 갈 수 있는 거를 병원에서는 취급 못 하겠어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환자 약국에서만 입장에서는 하던 게 풀리면 네, 이거는 전 의사도 할 수 국민이 있다. 모든 사람이 좋아. 예, 약국 지금, 외 판매니까. 예. 예. 그러면 병원에 안 가요? 병원에 가시면 더 좋죠.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게 분명 그것이 있죠. 각하에게는 무슨 이익일까요? 혹시 그 영일빌딩, 영포빌딩에 슈퍼가 입주한 게 아닌가? 이게 되면은요, 뭐가 있냐면 모든 재벌 그룹들이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왓슨스나 올리브영이나 이런 그 대규모의 올리브영, 예. 그 체인, 그러니까 드럭스토어의 형이 미국형 준비가 드럭스토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거 이제 재벌들의 이제 또 싸움이 돼요. 재벌들이 뭔가를 채려요. 그래서 들어가요. 그래서 광고를 해요. 슈퍼 그래서 SSM 올라가요. 치고 들어오듯이 그렇죠. 우리 그 약국 동네, 같은, 예. 그렇죠. 동네 그 슈퍼가 막 다 죽고 그런 새로운 타입의 재벌형의 그 슈퍼가 다시 형성이 되잖아요. 슈퍼 플러스 약국이 그렇죠. 만들어질 이제 것이다.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밥통은 그거를 원해요. 그래서 광고 시장이 늘고 이렇게 전체적인 판이 GDP가 올라가고 뭔가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재벌들이 예, 그런 거를 원하죠.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이게 각하가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이 통과되는 상황입니까? 이미 팔리기 시작했어요. 팔리기 시작했어요? 의약외품으로 바카스 같은 게 이제 전환돼서 오늘서부터 이제 의약외품으로 풀린 거죠. 바카스 외에 뭐가 7월 풀리나요? 22일부터. 바카스가 있고 일부 물약 소화제가 있습니다. 일부 물약 소화제가 가스명수라든지.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총 품목의 숫자가 몇 개나 되죠? 그게? 48개. 아, 꽤 많네요. 네, 꽤 많죠. 그리고 그게 앞으로 확대되나요? 예,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고시를 통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논의되는 흐름들을 보면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은 이명박 정부와 신자유주의 세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에서 어떤 의사나 약사 같은 면허를 준, 저희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저희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이익을 49% 생각해도 국민 앞에서 양심을 51%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왜냐면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아서 너희는 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라고 면허장을 받았잖아요. 저희가 국가로부터. 그랬으면은 이 면허를 받은 저희들이 국민들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나라가 국민들을 더 위하고 생각하는 거일 텐데 미국식 시스템은 그렇지가 않죠. 너네가 알아서 판단하고 광고 보고 알아서 먹어라. 타이레놀도 300알짜리 포장이 있어요. 아주 진짜 웃기는 나라예요, 미국은. 이렇게 타이레놀을 매대에다 쭉 깔아놓고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거를 그 무슨 찬장 같은 데다가 이제 부엌에다가 이걸 놓고서는 아프면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겨갖고 응급실 실려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식 시스템의 의료민영화라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은 국가가 이제부터는 국가가 개입해서 국민들을 보살펴주지 않을 테니까 시장에서 알아서 해라. 자본에서 알아서 해라 이거거든요. 민영화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시장과 자본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 끝에는 어디가 가 있냐면은 돈 많은 사람들만 고급 진료를 받는 거예요. 미국처럼. 내가 연봉이 높은 그런 직업이면은 비싼 보험 들어가지고 좋은 진료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진료 못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면 약이라도 사 먹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근데 흐름이 보면 그렇잖아요. 광고 종편에서 많이 하고 슈퍼에 가서 광고 보고 알아서 사 먹고 이건 국가에서 점점 손을 떼겠다는 거하고 같습니다. 지금 송도에 영리병원 추진하려고 8월 달에 지금 임시국회 연다고 그러잖아요. 이 흐름이 전부 다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약한 게 영리병원보다는 슈퍼 판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슈퍼 판매야말로 이 커다란 의료 민영화라는 전체 틀에서 가장 먼저 손대기 쉬운 거였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놓고 이게 어느 정도 추진됐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반발이 크고 어려운 의료민영화 쪽에 이제 영리병원 도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고 조중동과 이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대기업들을 위한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쳐요. 그런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죠?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습관의 동물이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길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옆으로 가는 새끼를 만들어 놓으면은요, 그 새끼를 다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지금 새끼를 하나 더 만들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새끼를 만들므로써 분명히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점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새끼를 만들면 안 된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새끼는 이제 만들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도록 좀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 당사자들이 하실 일인 것 같고, 저희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통과는 안 됐어요. 이 그 약사법 개정안이 네, 국회에 이제 지금 막 논란이 있는 중이에요. 9월에 이제 국회에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그 합법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전에 정치적인 압력을 해야죠.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자리에 나온 것도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소에 들어보시지 못했던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한 거였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떤 이제 의견이 나왔거나 그랬을 때도 좀 더 확산을 시켜주시고 되도록이면은 안 되는 쪽으로 다 같이 힘을 모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이나 배우신 분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약국을 하는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하세요. 그분들은 그냥 판콜이 내일 당장, 내년에 당장 판콜이 슈퍼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그거 짝으로 배달시켜서 드실 분들이에요. 슈퍼에서 배달 안 해줄 것 같나요? 배달해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취약계층 있죠. 연로하신 분들,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이런 문제에 당면하게 될 거예요. 우선 이런 여론 조사를 하거나 하면 이게 반대하고, 예.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그게 통과되지 않도록 예, 국민 여러분이 4대강 문제도 그렇잖아요. 4대강도 MB정부가 결국 말이 안 되는 걸 밀어붙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종편사업도 미디어법 날치기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미디어법 날치기를 국민 여러분이 막을 한 명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 그렇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는 그 의견을 표출을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들이 힘이 돼서 이건 안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 의약 외프, 그러니까 슈퍼에서 팔아도 되는 약을 대단히 제한하고 대단히 품목수를 제한해서 그것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타협점을 찾거나. 정치적으로 해야 돼요. 이 프로를 국회의원이 보나요? 많이 오죠. 예. 그러면 예. 많이 봐요. 예. 많이 본다는 전제하에 국회의원들이 이 양심이 찔려서 여기에 찬성표를 못 던지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그건 너무 큰 기대시고요. 아니, 기대가 크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시민들이 뭐예요? 민주 시민이 해야 될 일은 내 이익을 위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이는 이익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가깝게 이게 그렇죠. 느껴지고 네. 이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나는 생각은 드실 거예요. 근데 이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이제까지 약사들이 물론 이제 국민 여러분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잘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안전장치 안에 살아오셨잖아요. 이게 풀렸을 때 문제점, 미국처럼 어떤 700명씩 전국에서 죽고 이런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약으로 인해서. 예. 1938년도에 설포니라미드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미국은 처음에는 일반 약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700명이 그 약화사고 때문에 한꺼번에 죽은 사고 뒤로 전문의약품이라는 게 새로 생기고 점점점 규제가 강화가 돼서 오늘날에 이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의 논의가 그래요. 이게 당장에 나한테 이게 이루어졌을 때의 어떤 편리함은 굉장히 가깝게 와닿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생길지도 모르는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위험성은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아지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쟁점이 뭔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약사 쪽 입장을 들어봤는데 또 다른 이해단체 이익관계가 다른 쪽의 입장도 한번 좀 저희가 들어볼 수 있는 재벌이잖아 시간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중요한 사안이니까. 재벌하고 종편이잖아. 이 방송에서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 방송이잖아요. 예. 막 불러 놓으세요. 와가지고 당신들 입장을 밝혀라. 부르는데 안 와요. 안 와요? 각하 저희가 언제든 모실 자세가 돼 있으니까 언제든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앞으로 방청 신청하실 때는 뉴욕타임스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가입하신 다음 비밀글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봉주의 PSI 수사 의뢰라든지 그 밖에 뭐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뭐 블로그 게시판 또는 각각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주에는 소셜 테이너의 뭐 거의 대표격이죠. 김여진 씨를 모십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바라고 그 다음 주에는 고성국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하고요. 네.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쟁점은 파악했어요. 네. 쟁점이 먼저 이해는 했습니다. 이제 네.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할 혹은 이 법안이 통과될 이 9월까지 계속 시끄러울 거예요. 다시 한번 모실게요. 필요하면, 그때 네. 지점에. 그때는 1대1 토론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사이드, 반대쪽 사이드에 한번 오셔가지고. 예. 그렇게 그런 분들 잘 안 오나 몰라. 예. 힘센 분들은.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꾸십시오. 피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음이온 건강 샤워기 스킨 케어스. 첫째, 피부 위생을 최우선으로 대한 아토피협회 회원사로 아토피협회 추천 제품. 둘째, 깨끗한 물. NSF 인증 24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ROHS 검사 필터. 물살이 세집니다. 물이 절약됩니다. 물이 들어집니다. 물이 건강해집니다. 꼭 필요한 선택 스킨 케어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2부입니다. 정봉주의 PSI. 들어도 큰 영향가는 없지만 계속 나오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어지고 있는 코너. 정봉주의 PSI. 자, 이번 주 의뢰 들어온 주제를 저희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짠! 문재인 손학규 제치고 대권주자 2위. 뭐 이런 건 뭐 당연한 거죠. 네,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건데. 자, 그 다음. 남북 공동개최. 한상대 내정자 의혹. 예. 4대강 공사 자문 인정. 무상급식 특별실이 많다. 짜잘한 사안들입니다. 짜잘한 사안들. 짜잘한 사안들인데, 우선 뭐 간단하게 문재인 이도약, 벌써 2년 전부터 양자구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문재인이라고 제가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그때마다 계속 구박을 받았어요. 예. 그러나 이제 이 도약 했지 않습니까? 네. 2년 앞을 내다보는 지식인의 어떤 해안. 놀라운 해안. 예. 그걸 계속 얘기하는데 듣기 싫은데도 들어주는 대인의 풍모. 이 도약 당연한 거고요. 쭉쭉 올라갑니다. 네, 쭉쭉 올라가서 결국은 박빙으로 이긴다. 이것이 제가 나는 가수다. 1위는 항상 맞습니다. 네, 나는 가수다. 이번 주 1위는 박정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위, 다음 대선의 1위도 제가 확실히 맞출 수가 있어요. 네, 문재인이다. 그것은 요 정도만 하죠. 너무 당연한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정말 얘기할 거리가 많으면 이거 같아요. 의뢰는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예. 이제 의뢰인데 사실은 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예. 법을 다루는 양대 축. 이 두 양반을 사실은 굉장히 야당도 반대했고 여당 내부에서 초기에 반대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 조용해졌는데 예. 이 두 사람을 왜 그렇게까지 우리 각하께서 밀어붙여서 예. 꼭 임명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왜 한나라당은 처음에는 들이박다가 요즘에는 조용한가? 여기 뭐 양도세 탈루 얼마 어쩌고 하는데 이거 뭐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거는 한상대 총장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디테일 말고 큰 그림을 먼저 왜 그렇게까지 매달리는가?
그런데 이제 꽂았어요. 이번 지금 주제가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로 찍었거든요. 네. 한상대는 타겟이 아니죠, 사실은. 네. 이제 그 미리 정보가 흘러나오고 스스로 취재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기자들이 떨어지는 떡고물 갖고만 기사 쓴 게 저 기사예요. 저도 별로 의미 없는. 그러니까 네네. 한상대 증여세 탈루, 위장 전입 이런 걸 갖고 무슨 큰 기사인 것처럼 쓰는 이거 뭐 하루 이틀인가? 쓴 기사들은요. 기본인데 기본. 펜 네. 꺾어야 돼요. 늘상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권의 습관. 습관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거에 충격받지 말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날라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제 네, 개인적으로 아무도 저는 또 이제 카카보다 못한데 이 정도 가지고. 한상대 총장 그럼요. 다 해도 안 되죠. 네. 각하의 절대 신공을 못 쫓아가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상대 총장 내정자하고 또 친해요. 그 친해서 별로 공개하고 싶지가 않아.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농담이 아니라 한상대 총장은 참여정부 시절에 좀 잘 나가던 라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정권 들어서도 뭐 쭉쭉 나가고 있는데 혹자는 한상대 그 검찰총장 내정자의 가족 중에 각하와 친분이 두터운 분이 있다. 그렇죠.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꽂혔다. 가족인데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형이라고 그러죠. 언론에 나오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 보고 기자들이 막 기사 쓰려고 그랬죠. 그리고 그 형이 그 외국에 계실 때 근데 외국이라 어디라 찍을 수는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미국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오래 머무는데 미국밖에 없으니까 그때 연이돼서 한상대 그 총장 내정자까지 온다. 그러니까 이들의 우정은 높고 깊습니다. 네. 깊은 우애들. 깊은 우애들이요. 네. 가족이 아니면 우애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까 살짝 짚고 넘어갔는데 문재인 이사장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예, 네. 해줘야 되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 해줘야 되는 게, 총수님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많이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우리의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각하에 교훈을 새겨들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곧 잊어먹는다. 부조금을 왜 안 내셨습니까, 각하? 그랬더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곧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총수님이 얘기해도 한 2주 정도 지나면 잊어먹어요. 근데 실제로 문재인 이사장의 지지율이 10%가 안 되는 상태에서 2등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살짝 넘었어요. 살짝 넘었나요? 네. 살짝 넘어서 손학규 10.3, 예. 문재인 10.8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아마. 네. 살짝 넘었어요. 9.8이 아닌가요? 9.8, 9.3으로 저는 봤는데. 10점일 거예요 아마. 네. 어쨌든 뭐 0.5% 차이가 나는데. 네. 최초로 넘은 거죠 어쨌든. 기자 중에 그거를 이제 파서 이런 분석은 일반인들이 잘 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못 볼 수 있는 측면은 광주에서 지지율이 확 올라갔어요. 그렇죠. 광주에서. 네. 손학규 대표가 광주에서 받던 지지. 그렇죠. 손학규 대표는 광주에서 15포인트 이상 빠지고 문재인 이사장의 지지는 광주에서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경선을 보면 제주에서 한 5, 6위 하고 울산에서 또 한 4, 5위 하고 몇 등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한 중하위권 했을 거예요. 조금씩 올라가다가 광주에서 1등 세 번째 광주에서 하는데 광주는 민주당 특히 야권은 광주 지역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1등이 진짜 1등이라고 보면서 광주에서 바람이 불면서 이제 이게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주에서 확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에게 가 있던 지지율이 다 빠져서 문재인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이제 호남에서 문재인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번 선거. 그러니까 이제 손학규 대표의 지지율의 성격 자체를 알 수 있죠. 그동안 지지율은 사실은 갈 곳 몰라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없는 건가? 여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갔다가 대안이 나타나니까 바로 빠지는 거죠. 네. 물렁한 지지층이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이제까지 2년 동안 우리 이제 김총수는 계속 문재인이 대통령 될 것이다, 야권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거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고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는 쪽이기 때문에 손 대표도 지지하고 반쪽은 문재인도 지지하는 양수겸장의 좀 교활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의원님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해서 다 지지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공천권 행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보가 다 계보예요.
여기도 친절하게 지내고 여기도 친절하게 지내고 정치인들이 제 모습 이런 모습을 봐야 돼요. 얍삽한 그 면모와 때로는 호연지기 각해서 배우는 호연지기로 대인으로서의 풍모도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총수님은 문재인 실장이 대통령이 되면 뭐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도 꼽살이 껴서 좀 묻어가려고. 아, 그럴 일은 전혀 없고요. 예. 네, 다만 탐나는 자리는 국정원장 자리는 탐납니다. 국정원장은 그건 제가 영순이니까 그건 네, 제가 먼저 하고 국정원장 자리 난다고. 굉장히 탐나고 있고요. 제가 연구해 놓은 거 많거든요. 이 꼼수들. 밝힐 게 많아요. 그리고 문재인 이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권재진 법무부 장관한테 한마디 했었죠. 2005년도에 문재인도 그때 민정수석이었었죠. 네.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려고 했더니 수석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느냐.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 등등 이렇게 이제 극심하게 한나라당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년 정도 지나니까 세월도 변했으니까 트렌드도 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권재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거예요. 수석이 장관 갈 수 있다. 내각의 일부 한 분이기 때문에 갈 수 있지만 권재진 수석은 안 된다. 왜냐하면 검찰의 중립성을 가장 앞장서서 훼손한 분이기 때문에 가선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권력으로부터 중립적 위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의 없는 수사를 하고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립적 검찰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권재진은 그런 검찰의 중립성을 앞장서서 훼손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딱 끌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 앞으로 정권 말기에 우리 그 각하께서 법무부 장관 혹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예. 그리고 스스로를 방어해야 되겠다 싶을 만큼 거리가 많다는 걸 스스로 또 알고 있고 그리고 거꾸로는 이들을 통해서 사실은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도 하려고 하는 그렇죠. 공수를 다 하려고 하는 포석이 아니겠는가. 권재진 법무부 장관 내정 강행은 한나라당에서 의총에서조차도 한 70% 이상이 반대를 했거든요. 처음에는요? 처음에 반대했죠. 네. 근데 요즘 언론을 보거나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해요. 장관도 비서직의 일종이다. 그래서 장관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장을 바꾸면서 한나라당이 전체가 진압된 듯한 양상으로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 반대하는 기류가 확 죽어버리죠. 네. 아무도 이유가 지금은 이견을 걸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것이 그 얘기를 해야죠. 그 이유를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법무부나 검찰 쪽의 얘기는 제가 하기는 사실 좀 두렵습니다. 이제 두렵다고 하면은 이제 좀 이게 비겁해 보이기 때문에 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검찰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를 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좀 얘기해도 되겠죠. 쭉 봤어요. 그래서 그 임기 말 이명박 정권의 사정기관의 출신지와 출신 학교를 쭉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정기관 하게 되면 이제 국정원, 법무부 검찰, 그 다음에 경찰, 국세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TK나 혹은 고려대를 벗어난 인사, 핵심 인사들이 벗어난 인사는 제로예요. 그거야 뭐, 예. 100%. 근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항상 그래왔는데. 잘 저처럼 모르죠. 부지런하고 연구하는 의원들이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이게. 왜냐면 오늘 기사 보고 그 전 기사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 보면 국정원장이 원세훈인데, 경북 출신의 경북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기조실장,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모경만, 고려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 보면 권재진 이번에 장관 내정자가 대구 출신이죠. 그리고 한상대 총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인데 고려대예요. 그러니까 TK와 고려대를 벗어난 데가 없죠. 대검 차장 박용석 봤더니 경북 출신의 고려대야. 여긴 진골 중에 진골이에요. 그 다음 경찰로 넘어갔어요. 조현호 경찰청장이 부산 출신의 고려대예요. 서울청장이 경북 출신.
그다음 국세청장 이현동은 경북 출신의 영남대. 그러니까 경북 TK와 고려대를 벗어난 인사들이 사정기간 4개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임기 초반보다도 훨씬 더 친위 인사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권재진을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느냐.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 권재진에 대해서 왜 아무 얘기도 안 하느냐. 네, 그 얘기를. 그 얘기를, 그리고, 지금 가장 국정조사하자고 하면서 양당이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축은행이에요. 저축은행은 이걸 만약 털면은, 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나,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거의 파악하고 있음이 신문 기사나 언론을 보게 되면 대체로 다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권재진 법무부 장관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도대체 왜 아무 얘기를 안 하는가 사람들이. 예. 보면은요. 이명박 대통령이 황우려 원내대표 됐을 때 그 비주류가 됐거든요. 네, 그렇죠. 친이도 아니고 친이도 아니고 비주류죠. 네. 그다음 홍준표는 친이 비주류라고 하는데 이미 완전 비주류죠. 원래 비주류였고. 원래 비주류였고. 네. 그러니까 당의 핵심적인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다 비주류나 친박이 지원 사격한 쪽으로 다 뺏겼어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각하의 절대 신공을 무시하고 이런 예측을 좀 했었죠. 이제는 역공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이미 친이 계보가 다 무너졌으니 도대체 이제 청와대에서 당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그때 원내대표 됐을 때 반짝, 당대표 됐을 때 반짝 당이 개혁적으로 쇄신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막 청와대를 상대로 공격을 합니다. 권재진 안 된다. 그 다음에 무슨 좌클릭 해야 된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조용해졌어요. 일시에 조용해졌는데. 일시 조용해졌는데. 이 사정개관을 동원해서 권재진을 밀어들이면서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무기와 칼날을 딱 쥐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당에 보낸 겁니다. 너희들이 까불면 요 기관들 통해 가지고 요 기관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통해서 거 가지고 다 조져버린다. 예, 그런 무서운 얘기는 저는 잘 못하고요. 그런데 그 조져버린다고 하는 사건의 핵심 예. 중에 하나가 저축은행 사건일 것이다. 저축은행 사건일 것이다가 아니라 저축은행 사건이죠. 이다. 예,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은 사실은 이제 광주일고 출신들, 특정고등학교라고 하는 게 광주일고거든요. 광주일고 출신들이 CEO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광주, 즉 민주당 쪽과 이게 핵심적으로 연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을 계속 그 조사를 하는데 이 연관성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부산저축은행 조사하는 건 양측면이 있거든요. 부산저축은행을 계속하면서 민주당을 옥죄기 위한 이런 측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부산저축은행의 관심사를 막 그 관심을 끌어놓으면서 나머지 저축은행에 대한 관심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저축은행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삼화저축은행이거든요. 규모도 제일 크고. 규모도 제일 크고. 서울에 있고. 그리고 삼화저축은행의 명예회장 신삼길이라고 하는 분이. 네. 신삼길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 굉장히 디테일로 들어가고 있어요. 평소답지 않게 실력이 신삼길이랑 이 정도 실력이 안 되는 양반인데. 잊어먹었어요. 중간에 끼어들어갖고. 외운 게 다 날아갔어. 딜리트 했어, 딜리트. 신삼길 명예회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던 정진석은 60년생이에요. 네. 저하고 동갑이에요. 제가 사람들이 한 70년이나 72년쯤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60년생입니다. 야, 밝혀버려, 이제, 이게. 그런데 정진석하고 형하고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죠? 정신 연령은요? 정신 연령은 84년 쥐띠. 그런데 정진석하고 친하죠. 그리고 정진석 그 수석이 삼화저축은행에서 사회이사를 했고 월급도 받았다는 거 신문 보도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신삼길 명예회장과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표의 친동생인 박지만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58년 개띠. 그리고 한 명이 누구더라? 뭐 어쨌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지만 이름이 나왔고 박근혜 전 대표가 발끈했죠.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삼화저축은행 건이 사실은 현 정권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박근혜 쪽하고도 관련이 있을 고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리가 있을 수 있으니 입 다물어라 조용히 뭐 이런 그러니까 시그널인 거죠. 이런 거죠. 지금은 당은 홍준표 대표가 비주류로 나왔고 친박 쪽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서 홍준표 당대표가 됐거든요. 그럼 당은 정서상 혹은 논리상 혹은 정치공학상 친박이 한나라당을 잡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친박이 잡고 있다고 봤는데 삼화저축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친박에 무엇이 나올 수 있다. 왜? 박지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박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이 실질적으로 만약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알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자기만 아는 거죠. 그게 속담이에요? 아, 속담 아니에요? 아, 야단칠 때 하는 거구나, 그게. 아, 그게 속담이 아니네. 사또의 고정 아, 사또의 고정 멘트예요. 예, 끝났나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난 너무 고단수하니까 내 스스로 정리가 안 돼. 지난 한나라당 경선 때 이명박 박근혜 부딪혔을 때 박근혜 쪽에서는 BBK 들고 있었죠. 그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비교가 그렇죠. 왜 나가수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 다음 검색 순위 1등으로 뜨는지 대단해. 그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놀라운 비유예요. BBK를 문제제기 한 사람이 누구죠? 이번에는 이제 각하께서 우리는 삼화저축은행을 쥐고 있고 거기에 박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실제 사실이 아닌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절대 중요하지 않죠. 그게 어디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니네들 조용히 해라. 당을 장악하고 있는 애들은 이런 시그널을 보냈고 그 시그널이 이제 시그널을 거치지 않고 원하면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행에 옮기는 건 이런 증거를 보여줬죠. 뭐냐면 박지만은 친구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드러냈어요. 그리고 요 드러내는 정보는요. 정확하게 검찰에 다 쥐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도 중수부가 전면적으로 수사하겠다 그러잖아요. 중수부가 수사하겠다 그러는데 전 중수부장인 이인규가 또 부산저축은행 변호하고 있고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삼화저축은행은요. 별로 영양가가 이미 없어진 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딱 문제 제기한 게 누구냐면 강남 의뢰 공성진 의원은 이미 돈 받았고 아웃돼갖고 나갔거든요. 공성진 의원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이 넘는 돈을 받았다라고 해갖고 공성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공성진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거든요. 근데 상실한 사람에게 또 삼화저축은행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비단 공성진만 있겠냐. 만약에 누구든지 있으면 언제든지 이 정보는 털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성진을 시장탈하면서 시그널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작전을 펼친다면 그 작전의 총책임자가 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내 사람으로 박아뒀으니 까불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말아요. 권재진을 미는 거는 그러한 함축적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한 두세 가지 정도 좀 볼 수가 있는데 며칠 전에 홍준표 원내대표가 말도 안 되는 그 법안을 8월에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줘라. 박희태 의장에게. 그 중에 무슨 법안이 들어가 있냐면 의료민영화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국민들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한나라당 의사 출신들 그다음에 보수단체는 의협에서도 반대하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거를 직권상정을 해달래요. 우리가 평상시에 홍준표 대표를 봤을 때는 전혀 하지 않을 듯할 법을 갖고 가서 직권상정을 해줘라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70~80%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원래. 의료민영화법을 밀어붙이는 순간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형편이에요. 근데 이것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청와대가 오달 때리니까 홍준표 원내대표 가서 얘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당대표도 비주류로 가 있고 원내대표도 비주류로 가 있는데 무언가 핵심적인 칼자를 쥐고 있구나. 이게 바로 권재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록 제가 현역은 아니지만 예리한 통찰력으로 저만 본 거죠 이게.
그래서 앞으로 기사를 보면서 정치면을 딱 봤을 때 한나라당이 강하게 청와대를 상대로 얘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요. 향후 한 두세 달 동안은 그러다가 한나라당이 조금 움직이면 저축은행 사건이 다시 고개를 들고 한나라당이 엎드리면 저축은행 사건은 또 들어가고 이게 시소 게임 하듯이 마치 두더지 머리 밀듯이 들쭉날쭉 하면서 쫙 상향 갑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통제를 하는 것이 매개가 법무부 장관 권재진이 아니겠느냐라는 아주 신빙성 떨어지는 소설을 써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예. 네. 요 무상급식, 김문수 무상급식에서 발빼는 이야기. 근데 그거를 이제 다음에 좀 한번 우리 김총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이상해요.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가 무상급식으로 연대하느냐라고 하는 기사가 나가자마자 그 다음날 김문수가 바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아예 안 주는 것보다 줬다 뺏는 게 더 문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세훈 공격을 했죠. 김문수 지사도 사실은 대권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아니어도 이번에 대충 어떻게 포지션 만들어서 다음에 나와보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고 혹은 여차 기회가 되면 경선에 뛰어들 수도 있겠죠 이번에. 오세훈도 그런 의미에서 라이벌이지 않습니까? 라이벌. 그래 요즘 오세훈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어쨌든 자꾸 거론되니까 리마인드 되고 싫어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어난 만큼 눈에 띄어서 관심 가진 사람도 분명히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관두려고, 서울시장, 이거 실패할 테니까. 무상급식 투표가 관두려고, 그리고 나서 책임진다고 나갔다가 아마도 경선 때 나와서 대선 후보로, 그런, 꼼수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래전서부터 얘기하셨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나라당과 주변에 있는 김문수 본사를 포함하여 모두가 다 그 꼼수를 간파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너의 플레이에 내가 장단을 맞춰줄 수 없다. 장단을 맞출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김문수 연대는 이제 물 건너가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코너로 몰리고 있죠. 가장 나쁜 거는 투표해지고 시장직을 끝까지 수행하는 거. 시장직을 그만두지 못하는 거죠. 시장직을 그만두지 못하게 지금 다들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아요. 다들 못하게. 네. 그래서 자기 꼼수가 드러나면서 하고 있는 거죠. 다들 고소해하면서 그걸 까불더니 그러면서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막 쉬고 있는 거죠. 그런 현상 중에 하나다. 이게 한나라당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세계관 차원에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안 하고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하는 게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다들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략은. 근데 오세훈 혼자서 이렇게 튀니까 처음에는 왜 저러지 하다가 우리 PSI도 보고 아무래도 중요한 방송이니까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이해하게 된 것이죠. 네, 다들. 그런데 이제 수도권 의원들이요, 사실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고,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 국회의원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의원님은 딱 한 번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별명이 삼성급 초선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정보력이나, 그 다음에 능글맞음. 개인으로서의 풍모. 능글맞음은 5선급이고요. 아니, 그런데 이제 수도권 의원들은요, 수도권은 이제 박빙 지역 아니에요? 그런데 6.2 지방선거 때 실질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못한 것도 있지만 무상급식이 차지하고 있는 학부모들 사이의 파괴력은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한 달에 4만 원, 애들 둘이만 1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다달이 그것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도움도 받고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함께 밥 먹는 게 무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일테면 이런 걸 보면 알아요. 광노인 교육감 번호도 모르는데 광노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엄마들은 실질적 자기 아이들에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찾아 들어갖고 광노인 교육감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거는 무척 예민한데 무상급식이 그렇게 컸거든요. 그거를 누가 하냐면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알아요. 이번에 무상급식 잘못 건드리면 엄마들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90% 이상 찬성을 하는데 이걸 잘못 건드려 놓으면 수도권에서 자신들이 줄줄이 낙선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의 오로지 관심사는 19대 때 다시 국회를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다시 국회를 들어와서 정봉주처럼 위대한 의원들을 만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데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의원님은 19대에 들어가 있나요? 어휴, 가슴 섬뜩한 얘기를 하시네. 그분들은 들어갔는데 의원님이 없을 수도 있죠. 또 이게 다 바로 도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문제를 당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라 그래도 내 지역에서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의원들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도왔다가 내가 떨어지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그거 소용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세훈 도와주고 자기가 떨어지면 국회의원들의 우주가는요, 내가 국회의원 되는 게 우주가 사는 거고 내가 국회의원 떨어지면 우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절실한 건데 이걸 도와줘서 내가 떨어져라? 그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세훈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예. 계속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건 알거든요. 하지만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거죠. 지금 이제 엉거주춤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김문수가 때리고 원희룡이 때리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무척 고마워할. 그러니까 김문수도 그것을 간파하고 원희룡도 간파하고 다른 의원들이 하지 못한 얘기를 대신하면서 일정하게 점수를 따려고 하는 그런 꼼수도 제가 보기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겠죠. 예. 내가 정리해줄게. 정리해줄게. 오세훈 문제 내가 줬다 정리해줄게. 뺏는 게 더 문제다. 이게 제일 정확한 워딩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 말을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때까지는. 김문수 의원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10몇 년 동안 제일 맞는 얘기를 했어요. 줬다 뺏는 게 더 나쁘다. 10몇 년은 안 됐고요. 네. 아니 경기도지사 이제 5년, 의원 시절까지 다 의원 시간에 네. 합쳐서. 네. 이 최대 이 뉴욕타임스 팬들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과연 내년 4월 총선에서 의원님이 낙선한 이후에도 계속 여기를 나올 것인가. 네. 당선되면 잘난 척하고 나오겠죠. 낙선돼도 다시 나올 것인가. 네,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 중에 우리 김성수님의 최대 큰 장점은 나가서 순위 맞추는 것 이외엔 다른 건 다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짚어봤고요. 혹시 오늘 예. 이 두 가지 그 의뢰 말고 요 얘기는 내가 지난 한 주 정리하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의뢰가 안 들어서 말을 못했네? 이런 거 예. 있습니까? 아니 다음에 이제 저는 그 나타난 상황에 대한 분석보다도 우리가 예측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총수님께서 그 문재인 실장이 뜨면 바로 그 옆에 앉아서 또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할 생각 없긴 하지만 향후 문재인 실장을 둘러싼 친노와 그다음 문재인 실장의 행보는 이미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건 쫙 알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래서 그쪽의 흐름이 어떻게 할, 아니, 이 정도는 이제 2위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번에 권재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발언했잖아요. 이게 정치적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향후 좀 어떻게 스텝을 밟아갈 것이냐. 그럼 예언 한번 해볼까요? 그런 거를 이제 좀 오늘 말고. 네, 다음 주에 정리해서 과연 문재인 이사장의 행보는 어떻게 펼쳐질 그렇죠. 것인가. 예. 그리고 그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여전히 서점을 가봤더니요. 문재인의 운명이 오히려 책이 더 잘 나간대요. 노무현의 운명보다요? 아니. 지금 우리가 처음에 나왔다 반짝했다가 주춤하다 다시 또 나간대요, 책이. 그렇죠.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 PSI에서 김원준 총수가 계속 광고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그건 아니고요. 예. 그 PSI에서 운명이란 책을 광고한 적은 없죠. 아니, 문재인은 광고하니까 운명이 팔리는 거죠. 문재인은 광고한 적은 없고요. 예언했죠. 그렇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예고 오랜만에 문재인 이사장의 행보 그리고 어떤 우여곡절을 앞으로 겪게 될 것이며 어떻게 이 대선의 결과가 나올 것인가. 우리가 전에 한번 예고한 적이 있었죠. 저는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우리 김총수님께서는 총선 출마 안 할 것이다. 했는데 뭐 그런 얘기도 좀 하면 문재인 좋겠죠. 예. 이사장이 다음 19대 출마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는 총선에 출마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총선 출마해서 당선되는 검증 과정을 한번 겪어야지 대선 도전에도 의미가 있다. 근데 뭐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뽑고 안 했기 때문에 안 뽑고 이건 다 실제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국회의원을 꼭 하려고 하는 제 자신이 변하는 초라해지네요. 한 번에 해봤잖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문재인 특집으로 다시 한번 뵙는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